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의 거침없는 수다, 청춘 토크쇼 절친. 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100만 명이 넘어가는 시대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한국도 이제는 본격적인 다문화 시대를 맞이하게 된 건데요. 사실 준비 없이 맞이한 이런 글로벌 다문화 사회로 인해서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생겨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청춘들과 함께 새 시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조금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네 분의 청춘이신가요? 네. 자기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부천 이주민지원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봉경 국장입니다. 먼저 우리 센터는 외국인들을 위하여 한국어 교육, 무료 진료, 노동 상담 등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아, 예. 네, 국장님이시네요. 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심원고등학교에 2학년에 다니는 김지연입니다. 그러면은 고등학교 2학년이면 몇 살이에요? 18살이에요. 아, 18세. 18살. 네. 김지연 법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부천 이주민지원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베트남 도은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은아 법부님이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네, 관정 장재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제가 오늘도 네 분의 청춘이라고 하다가 움찔했는데요. 네. 우리 김봉경 국장님이 네. 아까 부천 이주민지원센터입니다. 거기 어떤 곳인지 좀 아까 간략하게만 해주셨는데 네.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한국에 지금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분들, 다문화 가정들이 처음에 들어온 지가 벌써 한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20년이요? 네. 그럼 뭐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와서 산업연수제라는 그런 좀 억압된 그런 제도 하에서 굉장히 힘들었을 때 부천에 있는 서광사라는 절에 네. 주지 스님이신 영단 스님이라고 지금도 계시거든요. 그분과 이제 각계각층에 있는 시민사회들이 모여서 이런 부천 외국인 노동자의 집, 뭐 현재는 부천 이주민지원센터라는 기관을 설립하게 되었고요. 현재까지도 네, 부천에 있는 3만 명들의 외국인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만 명이요? 네, 부천에만 그 정도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인데요? 근데 그러면 우리 김봉경 법우님이 이 이주민들의 어떤 노동이나 인권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가로 일을 하시게 된 계기가 특별한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활동하기 이전에는 네. 일반적인 뭐 비영리지만 병원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것에서 있는 한 5년 동안 외국인 환자들을 굉장히 많이 봐왔었어요. 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분들도 많이 봐왔었고요. 근데 현장에 나가서 보니 기숙사도 굉장히 열악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고 어떻게 하면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지금 이렇게 발을 들이게 됐고 지금까지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현장을 보고 투신하시게 된 계기가 된 거군요. 네, 투신을 제가 했습니다. 혹시 뭐 그 김봉경 법부님 외국인 아니시죠? 네, 한국말을 35년 배우고 아, 저는 왜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나요? 네. 아, 우리 국장님 옆에 계시는 김지연 법부님. 아까 심원고등학교요? 네. 2학년. 근데 어머니가 중국 분이시라고 네. 들었는데 엄마는 중국에 있는 한족이세요. 한족. 네.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한국인이세요. 아, 한국. 네. 그러면은 우리 김지연 법부님 같은 경우에는 심원고등학교에서 2학년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기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그냥 뭐 추억으로 남기려고 왔어요. 추억으로 남기려고. 들으셨죠? 굉장히 긍정적이고 편한 마음으로 와주신 것 같아요. 네.
오늘 그렇게 네. 만들어 드리죠. 좋은 추억을 만들어 볼까? 네, 제 옆에 계신 도은아 부부님은 사실 처음에 제가 이 명찰만 봤을 때 한국 분이실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아까 베트남에서 오셨다고 그리고 통역사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해서 깜짝 저는 놀랐어요. 한국어가 그만큼 능숙하시다는 말씀일 텐데 어떤 특별한 비결이라든지 뭐 한국어를 미리 배우셨었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아니요. 저 처음에 한국 왔을 때도 한국말도 다른 분들처럼 한국말도 못하고 네. 부모님, 시부모님 밑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아. 그리고 사무실에서도 틈이 시간이 나면 네네. 사무실 동료분들이 또 많이 알려주셨고요.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한국어 선생님이 되어주신 거군요. 네. 네. 역시. 그러면 도은아 부부님은 언제 한국에 오셨어요? 저는 2005년 9월 달에 결혼해서 한국 왔습니다. 2005년 9월. 제가 출가했을 때 같은데. 꽤 긴 시간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결혼하셔가지고 한국에 오신 거예요? 네. 네. 그럼 어떤 계기로 국제 결혼을? 저는 그 베트남에 있을 때 아신 분이 아버님 친구분이시고 그분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남편 만났을 때는 남편 좀 든지하고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네. 좋으세요? 네, 행복합니다. 네. 아니 근데 아까 처음 봤을 때는 남편이 참 듬직하고 보기 좋았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이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역시 처음 봤을 때처럼 그렇게 조금 떨어졌어요. 네. 지금 처음 뵀을 때 그렇게 첫눈에 딱 반하셨던 남편분이랑 쌍둥이를 두고 계신다고. 네. 초등학교 몇 학년이라고 하셨죠? 네, 저희 3학년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 그러면 3학년 초등학교 남자아이들인가요? 네. 정말 힘드시겠어요. 네. 아니, 정말 보니까 말씀도 잘 하시고, 거기다가 굉장히 한국 주부들 이상으로 이렇게 당차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해가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거기다 쌍둥이 남자아이들까지 잘 키워내시고, 뭔가 슈퍼우먼의 느낌이 확 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슈퍼우먼의 느낌이 나는데, 네. 지금 세 분 다 네. 대기실에 계실 때보다 많이 긴장하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아까 정말 한국인처럼 저는 깜짝 놀랐다니까요. 정말. 똑같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요. 네. 이제 조금 계시면은 네. 통역사로서의 실력이 저 진범록이 발휘되지 않을까. 드러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절친 찾아주신 우리 법우님들 소개를 받고 나니까 오늘의 주제 좀 알 것 같죠?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다 예측하셨겠지만 사실 이제는 우리가 단일 민족 국가라는 교과서에서 배운 말보다는 다문화 사회라는 말이 더 익숙해진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세 분의 절친을 모시고 우리 다문화 시대, 우리는 절친, 한국인입니다라는 주제로 좀 갈등 없는 다문화 사회를 좀 맞이해보자라는 취지로 준비해봤는데요. 스님 어떠세요? 갈등이 없어야 되나요? 글쎄요. 뭐 한번 업계 만분 만들어 봐야겠네요. 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지원 법우님. 네. 솔직하게 본인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면 되는데 혹시 어머니가 이제 국적이 다르시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남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으세요? 저는 특별히 그런 점은 못 느꼈어요. 엄마가 학교에 자주 상담도 오시고, 부모님들끼리 만날 때도 자주 참가하셔가지고. 그래서 잘 못 느끼셨어요? 네. 그러면은 본인은 그런데 혹시 주변 친구들이 뭐 이제 어머니가 외국인이시다 그러면은 다르게 본다거나 이런 것들은 있나요? 제 주변에 친구가 일본인 다문화가 있어요. 근데 다 저처럼 차별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지원법우님 주변에서는 뭐 특별히
다른 점을 느낄 수가 없는 거네요. 네. 아, 갈등이 없는데? 글쎄요. 근데 혹시 뭐 언어적인 문제들이 좀 있지는 않을까요? 왜 학교에 지금은 고등학생이지만 뭐 초등학생 때라든지 이렇게 한참 성장해 나갈 때 학교 다니면서 언어적으로 좀 힘들었던 때가 있었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나요? 있었어요. 그쵸. 네. 제가 초등학교 때 네. 받아쓰기를 할 때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래도 집에 가서 배우거나 하는 게 좀 무리가 있으니까. 네. 지금은 그럼 어때요? 한국어랑 중국어를 둘 다 사용하나요? 둘 다 사용하고 있는데 네. 한국어를 더 잘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중국어로 그 자기소개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네. 你好，我叫金智媛。 니하오, 我叫金智媛。 워, 찌아오는 무슨 뜻이에요? 부른다. 부른다. 그럼 찌아오, 원빈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럼 그냥 원빈 그러네. 네, 그렇죠, 그렇죠. 니하오, 워짜오 원빈스. 원빈. 스 원빈스님, 원빈스. 원빈스. 아, 그렇구나. 네. 제가 제2 외국어로 중국어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아, 정말요? 몇 근데 년 전이시죠? 그게 벌써 한 15년 전 뭐 이러니까 생각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워스니더 이렇게 시작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워스니더 뭐 이렇게. 나는 너의. 나는 너의. 그다음 뭐라고 할까요? 프로포즈를 배우신 게 아니라. 네. 워스니더 이제 네. 이건 잊어버려야겠네요. 그렇죠. 네. 아까 뭐라 그랬죠? 나는 누구입니다. 뭐라 그랬죠? 我叫 워짜오. 워가 안 해요. 그러니까. 나. 그러니까 워짜오 원빈. 네. 원빈스. 네. 제가 나중에 원빈 뭐라고 하는지 네네. 정확히 한번 알아봐야 너와 되겠네요. 나이는 잊으시는 걸로. 그러면은 이렇게 중국어도 지금 잘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중국어 잘하시면은 어머니랑 대화하실 때 주로 중국어로 대화하세요? 아니면 한국어로 대화하세요? 주로 한국어로 대화해요. 중국어로? 한국어로. 그러면은 그래도 뭐 중국어, 한국어 이렇게 다 하니까 네. 그래서 중국어 이렇게 배우시고 그러시는데 좀 도움이 되는 건 있나요? 도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사를 잘하셨겠죠? 그렇죠. 네. 그러시군요. 짧고 굵게. 그러시군요. 아까 도은아 부부님 2005년 9월에 오셨다 그랬죠? 네. 제가 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때 아마 개 받은 때 같아요. 2005년 9월. 네. 2005년 9월에 한국에 처음 오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도 제가 베트남을 가보면은 베트남하고 한국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 네네. 낯설지 않으셨어요? 저도 처음에 한국 왔을 때도 한국 문화, 언어, 뭐 습관들이 베트남이랑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저도 말할 때 뭐 습관이 많이 틀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도움이 받았어요. 뭐 생각나는 되게 이상한 점, 낯선 점 뭐 이런 거 있으세요? 네. 처음에 한국어 배웠을 때는 같은 단어 뜻이 다르는 거 너무 많았어요. 예를 들면 밥 먹어요. 뭐 아니면 뭐 화장 잘 먹어요. 아니면 뭐 먹어요. 네. 뭐 화장품을 먹을 수 있나 그때도 막 화장품을 왜 먹지? 네. 그거들을 막 좀 신기했어요. 네. 그쵸. 뭐 칼 잘 들어요. 말 잘 들어요. 그럼 귀가 있나 왜 말 잘 듣지? 칼이 뭘 듣지? 이런 거. 네. 칼을 왜 듣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신기하고 좀 호랑스러웠어요. 네. 네. 지금은 사실 그런 것들이 거의 많이 없어지셨을 텐데, 네. 아이들이 소외감을 느끼거나 뭔가 낯설음을 어머니처럼 이렇게 집에서 자라다가 뭐 학교를 처음 갔을 때, 유치원을 처음 갔을 때 아이들이 좀 뭔가 낯선 것들을 느끼는 그런 경험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저희도 한국 어머니들이 애기 네. 키우는 것도 힘들지만 그쵸. 외국인 어머니라서 더 힘든 건 많습니다. 네, 학교 정보, 교육 정보들이 저희 한국 엄마들이보다 조금
늦게 받든가 아니면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네. 그런 부분은 좀 힘들었어요. 그러셨군요. 제가 오늘 그 원고를 딱 보고요. 네. 되게 긴장을 많이 했어요. 왜요, 스님? 그 다문화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네. 제가 정말 무지해서 아. 그래서 네. 제가 오기 전에 논문을 한 편 찾아보고 왔어요. 아. 그 논문을 찾아보니까 네. 논문은 항상 목차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문화 가정에서 어떤 점을 힘들어하는가라고 하는 점들을 찾아봤는데 네. 그 보니까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이 물론 언어 문제도 있지만 네. 그거 말고 한국인하고 다른 생김새. 아, 외모적인 부분. 네.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도은아 부부님은 거의 뭐 모르겠어요. 네. 저는 처음에 대기실 들어오셨을 때도 전혀 다른 점을 모르겠어서 말씀도 너무 잘하셔서 사투리 쓰시는 분이지 않을까. 어느 분이 외국에서 오셨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보시다시피 저는 한국 사람 조금 닮았긴 네, 했어요. 네, 네, 네. 그런 아이들은 차별 같은 것도 받지 못하지만 네네. 그런데 한국어는 조금 다른 사람은 설득이 좀 조금 늦지만 그래도 좀 잘 살아가고 아, 있어요. 한국어 습득이 조금 늦었을 뿐이지 큰 차이가 없었겠네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럼 쌍둥이는 그렇게 그 이 친구들한테 다른 외모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일은 없네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논문 괜히 읽었네. 아, 그러면은 이 쌍둥이 키우시려면 혹시 그 학교에 자주 가셔야 되는 일들이 있지 않나요? 네. 저 학교에서 저희 아이들 친구 엄마들이 그 밴드도 있어요. 핸드폰으로 그 밴드 모임도 있고, 그리고 자주 한번 모임도 자주 나가고, 요즘의 전문 엄마들 그런지 저를 잘 받아주시고요. 자주 모여서, 근데 요즘에는 정말 젊은 어머니들끼리 그런 SNS를 통해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모바일 수다도 되게 많이 떠시고, 모여서 꼭 학교 모임이 아니어도 모여서 이렇게 만나서 차도 마시고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커피숍에서 커피숍 가서 차 마시고 커피 마시고 막 이야기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네. 또 우리 한국 어머니 똑같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 잘하시면 그렇죠. 너무 잘하시는데? 네. 아닙니다. 그냥 그런 느낌? 저기 누구 엄마는 어디서 왔어요? 나 경상도, 나 전라도, 나 베트남, 그렇구나 이런 느낌. 네. 혹시 한국말 어디서 배우셨어요? 어느 동네? 저 처음에 한국 왔을 때 서울에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초급이 배웠어요. 근데 왜 아까 사투리 쓰는 것 같다고 그러셨어요? 네? 사투리. 스님 모르시군요. 이대 사투리. 아, 이게 사투리. 네. 아, 그러면은 혹시 지금 이제 결혼해서 오셔서 그럼 10년 정도 지나셨는데 지금 국적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저 한국 국적 귀화했습니다. 아, 그럼 언제쯤 귀화를 하셨어요? 저희 아이들 쌍둥이 학교에 입학하고 하면서 저도 개명했습니다. 원래 제 이름은 도티탄 응아라고 했고요. 근데 애들 학교에 입학하면서 학교에서 친구들이 저를 모르지만 저 볼 수 없겠지만 그래서 서류상에서는 엄마가 외국인 이름이라는 게 애들 따돌림 당할까봐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랑 이야기하고 그걸 개명했습니다. 그러면 도티탄 응아 거기서 도은아로 성에 원래 제 해당되는 성으로 그게 도에 해당되는 네, 건가요? 네, 네. 거의 이질감 없이 이렇게 이름을 만드셔서 더더욱이 저는 저분은 어느 동네 사투리 쓰시지? 네. 그쵸, 뭐 이제 베트남 이름으로 해도 도버브님. 그렇죠. 도버부님이신 거죠. 한국 이름으로 해도 도버브님. 네. 도버브님. 그러시군요. 지금 아까 시작할 때 우리나라에 이렇게 다문화의 흐름이 생기기 시작한 게 벌써 20년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과거, 현재 그렇게 통계로 봤을 때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우리 국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제가 논문에서 거기까지 못 찾아봤어요. 조금만 더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실제로 외국인 통계들은 찾기가 쉬운 곳에 있습니다. 하이코리아라는 뭐 출입국 통계 사이트에도 있고요. 그다음 네. 통계청에 들어가서도 요즘에는 뭐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이 공부도 많이 해서 이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올라져 있고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이 190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190만 네. 명이요? 그 중에서 당연히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비전문 취업이라는 E9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분들. 그 다음 많은 F6라고 불리우는 이제 다문화 가정 여성들, 그다음 그 가족들이 전체 한 50%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매년 그 두 가지 비자를 가지신 분들이 한 10% 정도씩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결국은 한국에 일을 하러 오시거나 결혼을 통해서 오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시고 계속 늘고 있다는 말씀인 거네요. 네, 그리고 그분들이 저희 한국에서 체류하는 분들 중에 가장 주된 뭐 경제 인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로를 하시고 보험료를 내고 또 한국에서 뭐 내수제들을 소비해 주시는 분들이시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의 뭐 위해서 많은 정책들과 혹은 지원책들이 나와서 좀 더 뭐 차별이나 뭐 이런 탄압들을 받지 않는 곳에서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법우님들께서는 우리 지원양 같은 경우는 크게 자라면서 힘든 일이 없었다라고 하시고, 우리 도훈아 법우님은 다문화 가정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그냥 한국 어머니처럼 쌍둥이 키우기가 참 힘들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건강한 가정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가정에서의 특히나 또 어린이들,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이 학교 생활을 적응하는데 힘든 케이스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우리 김지원 양과 네. 도훈아 통역사님께서는 또 네. 생김새도 네. 너무 한국인이시죠. 어딜 그렇죠. 가서 네, 보셔도. 네. 그런데 뭐 한국인 같지만 실제로는 뭐 이중 언어라 그러죠. 네. 이제 다문화 가정의 일원에서 오신 분들은 자국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베트남어를 쓰고 남편분은 한국어를 쓰고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학교에 오면 선생님들과 아이들과 한국어로 배우고 소통을 하지만 집에 가면 이제 두 가지 언어가 아이한테 이제 집중되게 되는 거죠. 아버지는 집에 와서 한국말을 하시게 되고 어머니는 베트남어와 한국말을 또 동시에 사용하게 되고, 그러니까 아마 자아 정체성 혹은 언어 습득이 일반 한국인 아이들보다는 굉장히 늦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천 관내에도 아동 발달 센터나 그런 뭐 교감을 이렇게 지원하는 기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방과후 활동이나 그런 프로그램들도 지금 조금씩 더 생겨나고, 따로 그 친구들을 관리,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뭔가 정서적인 가까워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지는 추세군요. 네, 그렇죠. 초등학교 이제 미취학 아동들은 또래의 한국 아이들보다는 실제로 체감하는 게 만나보시면 정확하게 느끼실 수 있을 만큼의 조금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부천에 30만에 부천에 3만 명 정도. 3만. 네. 전국에 그러면, 190만 명. 그럼 그 3만 중에서 네. 이제 외국인 근로자로 분류되시는 분들 말고 네. 다문화 가정에 이렇게 일원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시는 분들의 비율이 절반 정도는 되나요? 그분들이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3분의 1에는 자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3만 중에서 3분의 1이고 거기에 자녀분들이 계시면 한 3천? 네. 한 3,000분 정도를 3,000명 정도의 아이들을 그렇게 자아 정체성 그리고 이중 언어에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언어 교육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는 인프라 부천에서 갖추고 있나요? 그게 어느 지역이나 비슷할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의 일관성이나 그런 것들이 지금은 2세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다는 그 현재 있는 그 본인들,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분들, 혹은 아버지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고요. 이제 2세들을 위한 정책들이 생겨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김지원 학생이 고2지만 이 정도면 거의 초창기에 있었던 다문화 가족의 세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지금 가장 큰 아이들이 대학생 정도 됐는 친구들이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요. 지금 그래서 더욱 더 발달해야 될 거고 인프라가 그리고 굉장히 부족해서 저희들도
이런 건의들을 하고 관계부처에다 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도움을 드리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이 다문화 주제로 네. 이제 방송을 한다고 논문을 딱 찾아보니까 네. 그 도반들이 뭐 읽냐고 물어보면서 다문화 주제 읽는다 그러니까 다문화가 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도반들도 그렇고 네. 저희 도반들이면은 사실은 좀 평균적인 것보다는 인식이 네. 조금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인식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문화가 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혹시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에 대한 인식, 장재열 법무님은, 관장 법무님은 네. 혹시 다문화 알고 계셨어요? 사실 다문화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단어가 낯선 시대는 조금 지난 것 같긴 해요. 다만 특히 젊은 세대들, 아까 우리 김봉경 법무님 말씀대로 다문화 가정의 1세대 자녀들이 대학생 정도가 되는 저희 또래들인 거죠. 또래들과 만났을 때 우리가 다문화라는 단어를 듣고 알 수 있는 것은 TV 토크쇼. 몇 년 전부터 화제가 됐었던 외국인 미인분들이 나와서 문화 차이 얘기하는 TV 토크쇼 정도이지 사실 그 이상의 다문화에 대해서는 알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고 다문화에 대한 약간의 환상과 편견이 공존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네. 그러면 오늘 제가 논문 찾아보고 오길 잘했네요. 보니까 아무래도 이 외국인 분들이 한국에 오신 경로 자체를 보면 이 논문에 그 다문화 가정의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더라고요. 혹시 그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저희 지금 하는 저희 센터의 이 본업 자체가 네. 외국인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해결해 주는 일이다 보니까 행복하신 커플은 사실 뵙기가 조금 힘들고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만날 네. 수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서 오시는 분들을 만나는 거라 당연히 경제적 혹은 뭐 언어적, 문화적으로 소외되고 갈등을 빚고 있는 뭐 부부라든지 외국인 주민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렇다 보니 다문화 가정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쉽게 하면 20대 초반의 여성분과 40대 중반 혹은 30대 후반의 남성분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게 일상적인 그런 뭐 루트라면 루트일까 뭐 그런 공식이거든요. 그렇게 돼서 오면 그 한국인 남성이 물론 잘 되신 분들도 있지만 한국인 남성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서 그런 결혼을 선택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공장을 다니거나 혹은 그 공장 근처에 거주를 하시게 되고 그러면 같이 모시고 온 다문화 가정이 한 가족을 이루는데 그 가정의 삶이 어찌 뭐 대한민국의 혹은 뭐 보통 사람들처럼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적인 문제고요. 저희들 찾아오는 분들의 대부분은 병원비가 없어서 혹은 아이들 학용품비를 사주고 싶은데 통신문에 보면 사달라고 그렇죠. 이렇게들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쪽에 오시면 저희가 뭐 다른 데서 후원을 받든지 아니면 중고 뭐 이런 가족 어른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나눠드리고 병원비도 어떻게든 조금 이렇게 도움을 받고자 병원도 같이 쫓아다니는 일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인들 사회에서는 보지 못하는 것들이 틀림없이 그들만의 사회에서는 꼭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니까 이 도은하 법무님 같은 경우처럼 네. 이렇게 국제 결혼을 선택하셔서 결혼을 하시면 이제 도은하 법무님 같은 경우에는 귀화를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한국 국적을 갖게 되는 걸로 네, 맞습니다.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다문화 가정이 이루어지고 지금 이제 10년, 20년 시간이 지나면서 네. 자녀분들도 굉장히 많아졌는데 자녀분들을 포함해서 이런 그 다문화 가정, 다문화에 관련되어 있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든 아니면 외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든 이런 분들이 한국에 살아가는 한국인으로서 우뚝 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지원 같은 것들을 현실적으로 좀 해줘야 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바라보는 입장에서 본다면요. 지금 뭐 도은하 뭐 통역사님도 나와 계시지만 모두가 비슷할 것입니다. 그들이 느끼는 차이와 차별은
그러니까 우리라는 범주가 아니고 네. 뭐 그들 혹은 다문화 혹은 뭐 여러 나라 뭐 다른 나라에서 온 뭐 이런 수식어가 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식어를 뺄 수 있는 그러니까 인식 개선이나 혹은 가치관의 확립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뭐 수업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뭐 다문화 수업, 다문화 강좌들 그런 것들이 100명에게 실제로 교육을 했다 쳐도 한두 명만 잠깐의 인식들, 생각들이 바뀌어서 다문화를 바라보는 그 시점들이 바뀌고 그 자녀분들, 그 친구들이 조금씩 변해간다면 네, 그분들도 오히려 저희들이 뭐 우뚝 서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우뚝 서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문화라는 말이 친근한 사회로 갔다가 이제는 다문화라는 말 자체가 머릿속에서 없어지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인식 개선일 것 같아요. 네.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다고 그러시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우리 이 자리 자체가 네. 이 불교 TV 보고 계시는 다양한 분들에게 다문화에 대한 교육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겠죠? 네, 다 보시고 사실은 정말 다르지 않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뭐 오늘 의미 있는 시간이 될 네. 것 같고요. 지원법부님, 네. 지원법부님 같은 경우에 그 어머니께서 한국에 오셔서 불교와 인연을 맺고서 초보불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정보를 들었어요. 네. 알고 계세요? 아까 알았어요. 아까? 지원법부님은 그럼 절에 안 가봤어요? 엄마 따라 몇 번 가봤는데 네. 그냥 거기서 다문화 축제나 다문화 청소년 가요제 같은 게 있을 때 구경을 했었어요. 그냥 참여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했는데 아직 용기를 못 내서 못 갔어요. 못 간 거네요, 그럼 아직? 네. 그럼 이제 오늘 이후로 가야겠네요. 지원법부님. 네. 간다고 대답을 해야 돼요. 갈게요. 그러면은 베트남에서 오신 도은아 법부님. 네. 베트남 같은 경우에 불교 국가잖아요. 네네. 그런가요? 네. 많은 분들이 불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죠? 네네. 거의 90% 정도. 90%요. 90%. 아니, 그러면은 베트남에 계실 때는 어떻게 절에 가시고 그러셨어요? 네. 저 베트남에 있을 때는 절에 다녔지만 한국에 왔을 때도 쌍둥이도 키우다 보면 좀 힘든 일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서 그 일요일에 근무했기 때문에 좀 종교적 활동을 좀 힘들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쌍둥이가 몇 학년이라고? 3학년. 3학년이면 이제 조금 힘이 덜 드는 때인가요? 아니면 더 드는 때인가요? 같이 절에 가시면 되는 때가 온 거죠. 그러면 네. 저희 사무실이요. 일요일 날 늘 활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퇴사를 지금 권고사직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일요법회 말고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말인즉슨 평일에도 야근을 하신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또 제가 나쁜 사람이구나. 통역사로 활동을 하시는 게 네, 그렇습니다. 아까 그 부천 네, 이주민 지원센터. 이주민 지원센터에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주 7일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 토요일하고 월요일은 쉽니다. 토요일하고 월요일을 쉰다 그러면 부천 근처에 토요일과 월요일에 법회를 하는 곳을 사찰을 안내해드리면 계속 종교 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건 관정법부님이 안내해 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제가 신행 생활을 재개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절친이니까요. 아까 그 전직 그 전직 하시던 걸로 하면은 금방 뭐 인프라가 있으시니까. 대한불교 청년회에서 찾으면 다 찾을 수 있죠. 근데 저는 도은아 법부님께 궁금했던 게 한국이랑 베트남의 이 불교 문화라든지 이런 우리 불자들의 생활도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뭐 한국에 와서 많이는 못 가셨겠지만 그래도 차이점을 좀 느끼신 게 있지 않을까요? 네, 저희 한국에 있는 동안 그 석방살이라는 절만 다녀서 거기 다문화 축제도 있고 여러 나라 음식도 하고 거기서도 수녀님도 와서 또 도와주는 역할도 있고 여러 가지
보니까 한국에서는 종교 문화 좀 별로 자유로운 것 같아요. 벽이 좀 없고 자유로운 느낌, 베트남보다. 아, 그렇군요. 베트남은 아무래도 불자의 퍼센티지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좀 약간 단일 문화 같은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절에서 하는 다문화 축제에 수녀님이 도우러 오신다 이런 건 큰 문화 충격으로 오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제 종교계에서도 당연히 다양한 종교에서도 이 역할을 하고 있지만 불교계에서도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 인식이 좀 생기고 있고 다양한 지원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사단법인 부천 이주민 지원센터네요. 불교계에 많은 지원을 받고 계신가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센터의 설립자이시죠. 설립자이신 분이 뭐 서강사의 주지 스님이시다 보니까 그 서강사라는 절을 통해서도 후원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던 김지원 법우와 도훈아 법우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다문화 축제 같은 것들이 그 서강사라는 절에서 하는 거지만 불교계의 행사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럼 뭐 인도, 그다음 필리핀, 꼭 불교 국가만이 아니고요. 다양한 종교들이 와서 거기서 축제를 하시고 뭐 인도 수녀님, 스리랑카 스님들도 다 참석하셔서 하는 그런 전체적인 이제 종교나 이런 인종을 뛰어넘는 행사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활동들이 집에 있거나 뭐 아무런 활동을 안 하는 분들도 잠시나마 밖에 나와서 절이라는 생각도 있지만 그냥 그런 하나의 문화에 소통하는 공간,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그래야 또 나와서 계시는 분들은 오히려 또 사고도 안 치시거든요. 또 집에 혼자 꿍하니 갇혀있고 그러신 분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더 크니까요. 불교계에서도 좀 더 밝은 곳에서 좀 더 빛이 되어 주시는 그런 종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님, 그러면 우리 김봉경 법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교계가 이런 다문화 사회에 좀 넓은 마당이 되기 위해서 뭔가 불교 공동체의 개념이 우리 다문화 사회에 어떻게 좀 적용돼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불교 공동체의 개념이라고 하는 건 아주 특별한 특징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부처님이 인도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죠. 우리나라 그 양반 제도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아주 무서운 차별이 있는 그런 제도, 사회 제도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그 석가족의 여러 왕자들과 이 이발사인 우바리 존자가 함께 출가할 때 우바리 존자가 먼저 왔다라고 하는 입장 때문에 우바리 존자가 선배가 되고 다른 왕족들이 후배가 되는, 그리고 또 당시에 그 이 사성 계급에 포함되지 못했었던 이 분들을 불가촉천민이라고 했는데 불가촉천민도 출가를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당시에 또 여성 인권도 굉장히 좀 열악했던 상황이에요. 근데 여성도 출가할 수 있게, 그렇게 다양한 차별이 있는 사회에서 이 승가에 들어오게 되면 평등하다는, 승가에 딱 들어오는 순간 다양한 차별이 없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불교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불교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교 공동체의 개념 가지고 다문화 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들, 차별들에 대한 이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요즘에 이게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법칙일까 그랬거든요. 피 한 방울의 법칙,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 들어본 적 있어요. 다행이다. 미국 가수 머라이어 캐리, 팝스타 머라이어 캐리가 한국인들 눈에는 미국 사람 또는 뭐 그냥 베네수엘라, 이렇게 남미 사람 같은 눈으로 보이는데 미국 사회에서는 흑인으로 분류를 한다고 해요. 그 이유가 백인, 베네수엘라인 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혼혈이지만 저 위에 조상 중에 흑인이 한 명 섞여 있기 때문에
머라이어 캐리는 흑인이라는 거죠. 우리 눈에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도 미국 사회에서는 흑인의 피가 한 방울이라도 섞여 있으면 무조건 흑인으로 분류가 된다라는 법칙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사람들이 네. 차별이 심해요. 그렇죠. 아니, 깜짝 굉장히 놀랐어요, 차별이 심해요. 저는. 네. 아니 어떻게 얼굴이 하얀데 흑인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근데 정말로 차별을 하다 보면 극에 이르면 이렇게 정말 아주 치악한 차별이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부처님께서는 반대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석가족이 멸망하게 되는 그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어요. 네. 그때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 빠세나디 대왕이라고 하는 대왕이 있었는데 이 빠세나디 대왕이 부처님하고 친족이 되고 싶어서 그 무슨 결혼이라 그러죠? 그 국가 간에 이렇게 결혼하는 거. 정략 결혼. 아, 정략 결혼. 네. 정략 결혼을 요청을 해가지고 이 결혼을 석가족의 부인을 보내달라 했는데 석가족에서 네. 그 왕족을 보낸 게 아니라 네. 그 하녀와의 관계에서 나온 그 이제 서자. 그쵸 서자 네. 아니죠. 근데 서녀를 여인이니까. 보낸 거죠. 서녀라고 하나요? 네. 아 서녀를 보낸 거예요. 그래놓고 속였어요. 근데 그 사이에서 나온 왕자가 나중에 이 빠세나디 대왕의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석가족에서 자기 자신을 네. 그 쉽게 말하면 더러운 피라고 얘기했었던 거. 이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한을 품고 있다가 석가족을 쳐들어가가지고 전쟁에서 네. 석가족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본인들 친족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사실이 들켰을 때 빠세나디 대왕이라고 하는 요 아버지죠. 아버지가 길길이 날뛰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아. 내가 부처님한테 그렇게 잘해드렸는데 부처님한테 가서까지도 네. 아니 어떻게 석가족에서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음. 근데 그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였나요? 이렇게 길길이 날뛰면서 오기 전에 네. 뭘 했냐면 아들이 왕자잖아요. 이 아들을 이 신분을 박탈하고 천민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승질이 나가지고. 근데 그러고 온 이 대왕에게 네. 부처님께서 뭐라 네. 그러시냐면 피가 한 방울이라도 부친의 피가 섞여 있으면 네. 모친의 혈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부친의 혈통을 따라가는 게 네. 이게 당연한 진리다. 아.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고귀한 핏줄을 타고났다면 당신의 혈통을 이어받은 아들도 그 다른 혈통과 상관없이 당신의 혈통을 이어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정확히 피 한 방울의 법칙과 반대죠. 그렇네요. 정확히 반대죠. 이렇게라도 부처님께서 이것도 물론 차별적인 현상이지만 이렇게라도 그 차별하고 있는 그 사회 속의 갈등을 평등하게 해결하시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다양한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시고 가르침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아무래도 국민 모두가 사실은 성숙한 정신을 가지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잖아요.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저도 사실은 논문 찾아보고 왔잖아요. 그리고 대기실에서 도은아 법부님 딱 보자마자 네. 한국인 같은데 네. 이런 인식을 가졌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차별이 사실은 그렇죠. 깔려 있는 거죠. 깔려 있는 거죠.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현실이 너무 당연한데 우리가 방향성을 결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10년, 20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방향성을 잡고 피 한 방울의 법칙 쪽으로 차별을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부처님의 또 다른 피 한 방울의 법칙, 네. 이것처럼 평등하게 갈 것인가. 우리가 국민들이 이 다문화에 대해서 인식을 잘 가지고 다 같이 공부하고 이 노력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김봉경 국장님께서 일선에서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는 네. 거잖아요. 그리고 도은아 법무님 같은 경우에는 한국말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냥 인식 자체를 바꿔주시고 계시는 거죠. 네. 그 다음 세대인 김지영 법무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차별 자체를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김봉경 법무님이 아까 너무 그 어려운 점들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네. 희망적인 부분들이 지금 엿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은 우리 지금 이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정리하고 네. 다음 코너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